앞서 말씀드린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매력적인 포트폴리오 작성 포인트는 무엇일까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작성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이해시키는 일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죠. 읽어보면 또한 반사체인 종이와 달리 발광체인 화면에서는 불이 글꼴의 불이, 돌기, 삐침 등이 더 날카롭게 보인다. 이런 모양은 사람의 몸에 맞지 않는다. 불편을 느낀다. 고칠 수밖에 없다. 마루부리는 손글씨의 세세한 흔적을 줄이는 대신 부리와 돌기 등의 구조를 명확히 하고 획을 직선으로 다듬는 방식을 택했다. 제가 좋아하는 주간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글날 서체 개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기 나온 용어들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는 게 없었어요. 잠깐 다른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IT 취업에 있어서 면접을 본다면 면접관들이 크게는 인성을 보는 면접관과 기술 스택을 검증하는 면접관으로 구분돼서 들어올 겁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내용을 인성을 보는 면접관이 이해한다면 반은 성공입니다. 이 화면에 있는 내용을 만약에 프로젝트로 택했다 하면 과연 인성을 보는 면접관이 여러분의 내용을 이해했을까요? 저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이런 화면을 찾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매짐돌기, 마루부리 이런 것들이 이런 서체의 내용으로 이해가 될 수 있었네요. 첫 번째 내용이 둥근 매짐돌기, 두 번째가 둥글지 않은 매짐돌기, 세 번째가 매짐이 없는 돌기의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가 먼저 설명이 돼 있어야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이런 사례는 어떨까요? 화면을 보시면 재현 데이터 생성 테스트베드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 기획 배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도식화된 내용만 본다면 사실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처리해서 화면에 있는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만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이해하기가 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걸로 기획 배경이 끝난다면 아마 인성을 보는 면접관, 기술 스택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신의 분야가 아니라면 이해시키는 데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개인정보는 무엇이고, 가명정보는 무엇이고, 임명정보는 무엇이고.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노력은 한 거죠. 하지만 좀 더 이 용어 정의는 어렵기 때문에 사례를 표시해 줍니다. 개인정보는 어떤 것이고, 가명정보 중에 잘못된 가명정보는 무엇이고, 올바른 가명정보는 어떤 것이고, 그리고 임명정보는 무엇이다. 이 내용은 최근에 데이터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나온 가명정보에 대한 개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또 다른 기획 배경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획 배경에 재현 데이터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럼 재현 데이터가 무엇인가가 설명이 되겠죠. 보시는 화면처럼 재현 데이터란 통계적 방법이나 기기 학습 등을 이용하여 추정된 모형에서 새롭게 생성한 모의 데이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더 얘기하면 원 데이터와 거의 유사한 분포도의 상관관계를 유지한다 라는 특징을 얘기하죠. 화면에처럼 리얼 데이터, 원 데이터가 있고요. 신세틱, 재현 데이터에 대한 분포를 막대 그래프로 비교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사하게 나오는 것이 재현 데이터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의,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정의, 도식화된 내용, 또 이런 분포된 내용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 포트폴리오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고 정의해서 사용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식화된 설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먼저 이해시키는 노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내용은 차별화입니다. 포트폴리오의 프로젝트를 이해시키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에 나와 있는 프로젝트가 어떤 차별적 요소가 있는가를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사례를 보여드리는데 화면을 보시죠. 목차가 참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설명도 좋습니다. 이 화면의 내용은 목차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면의 내용처럼 목차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용 파악과 논리적 흐름에 도움을 주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이런 기준으로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맨 처음에 질문을 드렸듯이 면접관은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했을까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이 다른가? 다른 지원자와 이런 차별성에는 기여도가 좀 낮습니다. 목차와 편집은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이 화면의 예시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차별화에 대한 사례를 좀 더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택배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 선정 배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별화하면서 앞에도 이제 선정 배경을 기획 배경을 말씀드렸고 지금도 이제 기획 배경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러한 이런 문제 의식에서 발현되는 뭔가를 개발하겠다는 내용들은 뭐 일반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그걸로 만약에 개발 범위가 끝났다면 사실은 좀 차별화된 내용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인식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인식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문제인식을 해결하는 뭔가 프로젝트의 범위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좀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시는 화면처럼 프로젝트 기획의 차별화를 위해 현재 택배 서비스의 현황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필요한 기능을 도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이라 이 정도의 기획은 훌륭합니다. 이렇게 현황을 구분해서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제공 가능 서비스들을 이제 구분해 두는 건 훌륭한데 사실 이걸로 딱 끝난다고 하면 좀 그것도 역시 또 아쉬운 점이 있죠. 이 아쉬운 점은 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 범위를 화면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문제인식이 있었고 두 번째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기능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현황을 분석을 해서 이 보는 화면처럼 화물의 집화, 배달 및 이에 관련한 정보 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조사, 운송 서비스를 구분해서 범위를 도출했죠. 하지만 제가 아까 아쉬운 점, 이 정도도 훌륭하긴 한데 만약에 동일한 주제일 경우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택배 서비스 개발이라는 주제를 만들어 봐라 라고 했을 때 다른 팀은 과연 다를 것이냐. 제가 볼 땐 굉장히 유사하게 기능 범위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주제일 경우 만약 여러분이 만든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작성 포인트 두 가지 이해시키는 것과 차별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해시키는 것과 차별화함에 있어서의 포인트 이해를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뭔지를 문제에 대한 해결하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시 이해시키고 차별화하려면 문제를 해결하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문제를 해결하는 흐름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약간 우스운 얘기로 사투리 한번 얘기했고요. 만다꼬라는 사투리 아십니까? 뭐 하러, 뭐 한다고, 뭘 하려고 하는 의미의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만다꼬 이렇게 얘기하죠. 핵심은 이 글을 통해서 보면 왜 이것을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힘 빼기의 기술 프롤로그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왜 이것을 하는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사는가? 나는 이것을 진정 원하나? 아니면 다들 그렇게 하니까 떠밀려서 하는 건가?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힘 빼기의 기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만든 포트폴리오는 너무 힘을 준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프로젝트를
하는 또는 참여하는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또는 얻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시작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를 한번 여러분이 자문을 하면서 프로젝트 범위를 도출한다면 첫 번째, 무엇이 문제인가? 예를 들면 안전택배 서비스 개발에서의 문제는 택배 운송장에 개인정보가 노출된다. 이게 문제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멈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배 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해서 보완해야 될 서비스 기능만 구현한다면 사실 그거는 굉장히 유사한 주제에서는 많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기능이라는 것들이, 프로젝트의 범위도.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운송장을 변경할 건데 이 변경이 어떤 영향을 주나?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택배 노동자 업무가 변화되겠죠? 운송장이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 운송장을 변경하는 것에 따른 회사 시스템이 변화가 되겠죠.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됩니다. 택배 노동자 업무가 변화될 때 만약에 택배가 어려워진다거나 또 다른 비용이 든다면 사실 이 프로젝트는 진행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도 마찬가지죠. 운송장을 변경을 위해서 과연 이것이 이제 정보보호로만 끝날 것이냐 아니면 가입자가 더 늘어날 것이냐. 가입자가 더 는다면 뭐 비용 투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러한 개발에 있어서 컴플라이언스 준수사항은 없을까? 만약 있다면 그 준수사항은 무엇일까?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러한 민간의 컴플라이언스 준수사항은 ISMS-P 정보보호 체계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ISMS-P의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사항 준수가 필요함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검토 사항들을 뽑아놨다면 그에 따른 프로젝트 범위를 추가해야 됩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택배 운송장에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문제는 운송장을 QR로 대체하고 관련 택배 앱을 개발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겠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운송장 변경이 택배 노동자와 회사 시스템 변화를 가져온다면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준수사항이 있다면 화면처럼 데브색 옵스 인프라 구축으로 가용성 확보 및 시큐어 코딩이 진행되어야 되겠고 재현 데이터 기반 데이터로 테스트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여기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의 사례지만 이러한 프로젝트 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범위가 도출된다면 프로젝트의 범위가 이제 화면과 같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프로젝트의 범위는 사고의 흐름, 논리적 인간관계를 스토리텔링으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프로젝트의 범위를 문제 해결로 인한 영향요소 파악 및 해결,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준 확인 및 해결 등으로 이 흐름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범위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표현이 돼야 됩니다. 이걸 좀 더 어떻게 그러면 스토리텔링으로 표현되고 좀 더 차별화된 내용으로 표현될 것인가를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분석과 기획, 설계, 개발, 점검으로 나눠서 한번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원래는 이 정도 선에서 1번 항에서 택배 서비스 개선사항이 나오고 개발 요건 정의가 돼서 이러한 요소들이 택배 예약 신청부터 QR코드를 통한 개인정보 열람까지가 요건 정의가 되고 범위가 되겠죠. 제가 마우스가 이렇게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운송장을 QR코드로 대체했다. 여기까지 끝냈으면 아마 저희는 일반적으로 택배 기사 노동자분이 QR코드를 어떤 단말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스마트폰으로 딱 인식을 시키면 개인정보가 스마트폰에 노출되고 그걸 통해서 주소를 확인해서
뭐 배송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배 기사분한테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부분이 들어가고, 그것이 택배 기사분한테도 어떤 편의성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이제 영향을 분석했기 때문에 QR코드는 제품 정보나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보가 QR코드로 들어가고, 배송 목적지인 주소는 그대로 유지되도록 정의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있어서. 하지만 최초에는 모든 게 QR코드였어요. 운송장을 봐도 주소를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원래는 주소까지도 개인정보라고 인식을 하고 그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좀 더 검토를, 그 기능 범위를 도출하면서 검토하면서 바뀐 거죠. 더불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까지도 범위에 도출 대상이 됐던 겁니다. 서비스 구현 중점 사항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데브섹옵스로 구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고, 프로젝트 위험 요소에서도 QR 시스템에 대한 가용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배회사가 운송장이 QR로 바뀌면 QR을 인식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이 필요해졌잖아요. 근데 택배는 아시다시피 가용성이 중요하겠죠. 어느 순간 중단되면 안 되잖아요. 이중화가 필요했고, 그리고 관리가 클라우드 같은 데서 늘 365일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의 데이터들은 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도 굉장히 개인정보 보호에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데이터는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재현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했고, 데브섹옵스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데브섹옵스를 구현한다고 했지만 이 데브섹옵스의 취약점이 또 분명히 존재하겠죠. 택배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요 단순한 내용에서 두 번째, 세 번째의 범위를 더 고려했고, 프로젝트의 범위 요소 세 가지가 나오는 부분에서 각각 어떤 부분을 더 만들어야 될지를 봐서 이렇게 세부 요건들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듯 분석과 기획은 도출되는 정의들이 흐름이 있어야 하고, 논리적 인간관계, 이러한 요소들이 어떤 부분에 있었던 건지, 얘는 어떻게 도출된 건지, 뒤로 가다 보면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는 거죠. 이것이 분석 및 기획의 차별성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설계에서의 차별적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보시는 화면은 클라우드 아키텍처의 설계 내용입니다. 대부분 아키텍처 설계는 이제 있어 보이듯이 요 하나 마수가 가리키는 요 정도의 내용만 사실은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키텍처 내에 굉장히 불필요한 것까지도 다 담게 되는, 약간 아까 전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이해할 때 만다꼬라는 사투리 하면서, 이게 만다꼬라는 사투리를 얘기한 게 어느 책이었죠? 힘 빼기의 기술이었죠? 가끔 이 포트폴리오의 이 프로젝트 내용을 좀 보면 굉장히 힘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아키텍처도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되게 있어 보이게끔 했지만, 실상은 각 개개의 요소들이 어떻게 유기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는 표현하진 않아요. 그냥 있어 보이지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 보면 AWS나 애저에서 제공되는 퀵 가이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거기서 이제 쉽게 퀵 가이드 따라하면 바로 구축이 가능한 클라우드 아키텍처인 거죠. 사실 그런 퀵 가이드로 뚝딱 만드는 게 처음은 다 그렇게 합니다. 클라우드 교육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 딱 끝나는 점이 많다는 걸 이제 저희가 아는 거죠. 사실 이런 아키텍처는 퀵 가이드로 만든 게 아닌가. 만약에 그걸 스스로 좀 더 보완하고 비즈니스 목적에 맞췄다면 보시는 화면처럼 각 요소의 흐름에 대한 번호표를 달고 이 번호표에 따른 흐름의 내용을 정리했을 겁니다. 흐름을 정리해 둔다면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검증을 했고
스스로 구축했을 것이란 신뢰를 주게 되는 거죠. 이게 설계의 차별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각 단계별 IT 프로젝트에 있어서 분석 기획, 설계, 개발, 점검별로 차별적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사례로서 듣고 계신 겁니다. 앞에는 분석 기획에 대한 논리적 흐름, 지금은 설계에 대한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끔 검증되고 흐름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린 거고, 이러한 차별적 내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이제 아키텍처 설계를 했다면, 이거는 이제 어떤 알고리즘에 대한 설계,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설계라고 본다면, 아키텍처 말고요. 어떤 시스템 구성에 대한 아키텍처 설계 말고,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설계를 본다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재현 데이터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데이터를 생성한다는 기준도 사실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내는 포트폴리오는 보지 못했어요. 그냥 다이어그램을 다이어그램을 가져온 건 좋아요. 하지만 다이어그램을 설명하는 부분은 좀 있어야겠죠. 근데 이것처럼 1번부터 원본 데이터 선정부터 8번 생성 완료까지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야 되고, 그 옆에 세부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각 단계를 처리했는지가 기준이 수립된 거죠. 이러한 요소가 있어야 이 프로젝트에서 재원 데이터를 이해했구나, 재원 데이터 생성 시 적용한 기술을 충분히 활용했겠구나, 남이 쓴 걸 갖다 쓰진 않았겠구나 라는 신뢰를 주게 됩니다. 설계의 두 번째 사례로서의 차별화 요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개발에 대한 차별화 요소를 좀 설명드린다고 하면, 먼저 개발은 사실 좀 다양하니까 개발 직무와 관련한 매력적인 포트폴리오 요소들을 먼저 크게 4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개발 및 공개 운영에 대한 포트폴리오. 두 번째, 반복되는 수정 배포에 수반되는 작업들을 자동화한 포트폴리오. 세 번째,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의 문제나 개선을 직접 구현한 포트폴리오. 마지막으로, 코드 품질 향상을 위한 코드 리뷰 경험에 대한 포트폴리오. 저는 이 4가지가 개발을 어떤 IT 프로젝트, IT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 개발을 했다면, 이러한 4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테스트베드나 오픈소스 활용 등의 내용을 담는 것. 첫 번째는 테스트베드나 오픈소스 활동 등의 내용을 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앞에 잠깐 화면을 좀 넘겨서 보여드리면 이거죠. CI/CD, 자동화 배포 구조를 만든 거죠. 이러한 CI/CD라는 개념으로 배포를 자동화하면서 시큐어 코딩을 포함한 데브섹옵스 구현을 수행한 내용이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차별화 사례로 보여드릴 내용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로. 이 사례는 노션에서 개발 경험을 공유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차용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은 분은 화면 아래의 URL을 참조해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내용을 잘 정리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수행 경험을 했다는 걸 잘 정리해 놨습니다. 이분은 젠킨스 빌드 툴을 이용해서 자동 배포를 구현하는데, 젠킨스 API 사용 로직을 개선한 내용이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통상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는 그냥 주어진 API를 사용하고 API를 이해했다는 정도에서 멈춥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가 기술 스택이겠죠. 스프링 배치 메타테이블을 이용했다, 젠킨스 API를 이용했다, 100개에 가까운 API를 비등비로 호출해 봤다. 근데 여기까지는 됐어요. 근데 90초 조회 로직을 2초 이내로 개선했다. 사실 이런 내용은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시된 어떤 API 또는 프레임워크의 어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개발했다 정도까지는 했지만, 그거를 개선해 봤다는 내용은 굉장히 차별화 요소 중에 핵심입니다.
밑에 내용도 그렇죠. 부모 스레드와 자식 스레드의 데드락 장애와 이를 해결한 과정. 이 내용은 사실 면접관이 봤을 때는 직무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아마 이런 걸 포트폴리오에 담았다고 한다면 거의 99% 취업에 다가선 내용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개발을 했다. 그 개발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설명을 한다면 꼭 어떤 기존 라이브러리를 바꾸는 거는 좀 어렵겠죠. 그것까지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로직 개선, 그리고 여기에 딱 정량적으로 나오죠. 정량적으로 90초의 내용을 수행 타임이, 러닝 타임이 90초인데 그걸 2초 이내로 개선했다. 정량적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밑에처럼 해결 과정, 문제 해결 능력을 표현해 주는 것. 이걸 꼭 포트폴리오에 담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차별화된 요소입니다. 개발하시는 분들이. 코드 리뷰는 사실 불필요한 업무 절차로 인식이 되기도 하고, 코드 리뷰를 같은 모듈 또는 같은 서비스 구현하는 분들이 다 보시는 내용이라서 갈등 요소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피의 대상이기도 하는데, 사실 저의 경우는 매년 직무 능력을 평가할 때 개발자들한테 자, 올해 어떤 걸 할 거야 라고 하면 대부분 코드 리뷰를 해보겠다라고, 코드 리뷰를 해서 그걸로 평가를 받겠다라고 제시하는 개발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점점 하면서 퇴색되고 안 하고, 그래서 평가가 낮아지는 그런 대상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코드 리뷰는 개발 역량을 높이고 품질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이런 걸 경험해 봤다고 제시하는 게 중요한 포트폴리오의 차별화 요소입니다.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제가 강조했던 것, 동료의 코드를 보면서 평소에 안 쓰던 코드 스타일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라고 경험이 있는데, 이건 우아한영재 기술 블로그에서 제가 이제 차용을 한 겁니다. 개발 코딩에 있어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코딩 능력을 향상하거나 또는 팀의 품질 향상이거나 어떤 절차를 체계화하는 데 있어서는 코드 리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꼭 경험을 해보시고 경험했던 내용을 포트폴리오에 담기를 굉장히 권장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발의 매력적인 포트폴리오 차별 요소 4가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은 점검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검 절차에 대한 차별적 요소인데요. 이 부분은 보안 직무에 좀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보안에 대한 이슈가 높아지고 모든 개발에 있어 컴플라이언스 준수가 필수적인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이제 데브옵스를 보안 요소를 집어넣은 데브섹옵스라고 바꾼 거죠. 이것도. 그리고 정보 시스템 도입, 정보 시스템 개발에 ISMS 또는 ISMSP라고 부르는 정보보호관리 체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보안에 대한 이슈가 높아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컴플라이언스 준수 사항들이고요.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에서 보안 점검을 수행하는데 올바른 기준을 수립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앞에 템플릿도 여러분 프로젝트 하게 되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사실 3개월 짧은 기간이면 짧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6개월이면 더 길고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개발을 함에 있어서 어떤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수립하는 데는 임팩트 있게 몇 가지만 기준을 세워서 적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보안, 직무, 취업에 있어서 중요한 차별화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걸 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이제 이게 금융과 관련된 거면 신정법,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 서비스라면 클라우드 관련 법에 의한 기준을 수립을 하는데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넓은 범위를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이 기준이 있었고 이 기준 내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차용해서 그 부분을 점검 수행했다.
라고 제시하는 게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보면 보안 체크리스트 점검 사항을 이제 목적으로 배분세급수 적용 시 권한 및 보안적 이슈를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함, 접근 통제와 시큐어 코딩 등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만든 다음에 이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키사의 ISMS P2.8, 키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ISMS P2.8의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을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내용을 좀 보안 체크리스트 점검 사항을 구체한다면 ISMS P2.8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 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 시험 데이터 보안, 소스 프로그램 관리, 운영 환경 이관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걸 다 하기엔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2.8.1에서의 한 가지, 2.8.2에서 한 가지, 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 그리고 시험 데이터 보안에서 뭐 한 가지, 뭐 소스 프로그램 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것도 한 가지, 운영 환경 이관. 사실 운영 환경 이관이라는 게 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가 돼서 이관을 한번 시험적으로 절차적으로 만들어 본다면 좋은 거고요. 하여튼 이 중에서 여러분이 꼭 한번 수행해 볼 것들을 한 가지씩은 뽑아서 그것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한 가지씩을 해보고 점검에 대해서 점검 결과를 보여주고 만약 점검 결과에 문제가 있을 때는 추가 이행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을 하는 것. 이렇게 해보는 것이 굉장히 차별화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이게 보안 측면에서 되게 중요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어떤 비즈니스 목적에 따른 기준을 수립하고요. 이 기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이해했는데 전체를 다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일부 몇 가지만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개발 단계까지 다 끝나서 이행을 했거나 이행할 시에 점검사항으로서 수행해 봤고 그 수행에 따라서 뭐 한번 몇 가지는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이행 점검을 추가로 해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포트폴리오에 담는다면 상당히 차별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앞서 말씀드린 건 크게 절차적으로 분석 기획, 그리고 설계, 개발, 점검으로 좀 차별화 내용을 설명했는데 포트폴리오의 마지막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차별화 요소의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건 이 프로젝트의 도전적 과제 수행에 대한 제시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는 제공되는 소스와 아까 말씀드린 뭐 킥가이드, 클라우드 구축이라면 킥가이드 내에서 그걸 이해하는 수준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동일 주제와 동일 기능 구현에 있어 차별화를 가지지 못합니다. 다시 면접관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런 내용을 보면 사실 면접관들은 여러분의 역량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학점이나 자격증, 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거나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걸 보겠죠. 열심히 공들여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데 그 포트폴리오로는 면접관들을 이해시키거나 면접관들의 여러분의 직무 역량을 보여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모든 포트폴리오 마지막은 여러분이 한 프로젝트의 도전적 과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설명해서 차별화 요소를 넣어야 된다는 걸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이는 화면처럼 재현 데이터 시행착오 해결 방안이라고 제목을 달고 시행착오와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형식으로 보여주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핵심 구현사항, 뭐 도전적 과제라는 용어는 안 썼지만 이걸 바꾼다면 도전적 구현사항에 대한 평가라고 바꿔야 되고요. 사실 저는 이제 용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꼭 프로젝트 말미에는 도전적 과제를 몇 가지를 정리해서 그 과제를 어떻게 했는지를 꼭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 프로젝트에서 재현 데이터 생성이 핵심 구현 사항이었고 어떻게 했다. 그리고 이 재현 데이터의 유용성 평가와 리스크 측정을 어떻게 했다. 데이터에 대한 안전성 보호 조치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힘을 빼시고 전체를 다 한다는 것도 좀 많이 좀 면접관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걸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 핵심 몇 가지를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는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체평가라는 주제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은 무엇이고 개선할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전체적인 의견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이 적합한 직무가 무엇인지를 면접관한테 어필하는 마지막 차별화 요소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작성해서 제출한 포트폴리오의 신뢰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까지가 포인트 이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맨 처음 이제 작성 포인트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이해시켜라, 그리고 차별화하라. 근데 이제 이해시키고 차별화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 이 포인트에 대한 이해를, 문제가 뭔지, 그래서 어떻게 차별화해야 되는 건지를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 다음은 사실 포트폴리오 포인트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